자, 민족유일당 운동과 신간에 보면, 자, 국외 민족운동은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다양한 세력들이 활동하였다. 20년대 중반 이들 세력 사이에 당시 활동이 심취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신해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결사가 건설됐고, 자, 이들 중심으로 운동을 추진했던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 국내에서 민족운동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였던 사회주의 사상은 민족주의 운동과 대입했고 갈등이 발생되어 민족운동 자체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했다.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들은 물산장려 운동과 밀대 설립 운동을 중심으로 문화운동을 전개했고, 사회주의 세력들은 노동, 농민운동 등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했는데,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에 위해서는 자치론, 참정론 등 기회주의 운동이 전개되자 뒷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를 저지하고자 단일한 민족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민족협동전선을 모색했다. 자,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신간회가 결성하였다. 자, 일제가 신간회 합법적인 기관으로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문화통치를 포방할 까닭도 있었지만 동시에 민족운동의 내막을 쉽게 파악하려는 저희도 숨어 있었다. 자, 신간회는 일제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를 분명히 하였고, 강제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날 때 조사들을 파견하고 민중대에 열어서 일제경찰의 한국인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간회는 전국 순회 강연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일제 식민통치 잔학상을 규탄하고 수재미 구호운동, 제만동복운동, 옹호운동 등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농민운동 등 학생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신간회의 출범과 더불어 탄생한 것이 근호회다. 근호회는 이제 기독교 단체, 여성 단체와 사회주의 운동단체 민족협동정선의 일환으로 조직됐고, 요게 이제 민족협동정선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키워드 쓰라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예전에 이거 민족유일당 운동이라 쓰신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지만 민족유일당하고 민족협동정선은 맥락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긴 달라. 민족유일당은 한 개 당으로 합치자는 거고, 민족협동전선은 좌우익 단체들이 하나로 합치자는 거죠. 그래서 단체와 당의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협동전선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을 썼던 분들이 있는데, 그때 2년 전 기출인가요? 그때 좀 틀렸다고 해요, 다. 그래서 민족협동전선을 써야지만 맞게 해줬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령호는 조선 여성의 굳은 단결, 조선 여성의 지위 향상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단체는 일제의 교만 탄압과 내부의 이념 대립, 집행부의 온건한 다른 불만, 코미테의 지시를 받은, 이때 코미테는 이제 6차 코미테는이죠. 6차. 자, 사회주의 계열의 계급 노선에 대한 강화, 등으로서 1930년대 초에 해체되고 말았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신간의 그 강령 있죠. 이거 외워두세요. 근회도 뭐 강령 나오다고 하는데 근회 예전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신간회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이게 한참 됐거든요. 안 나온 지가. 예, 그래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고 그 다음 넘어가서 민족 실력 양성 운동과 민족 자본 형성을 볼게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심을 통해서 심을 켜서 동료를 획득해야 된다라는 게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인데, 3.1 운동 이후에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내용은 우리나라가 독립 역량이 없기 때문에 독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실력을 양성한 다음에 독립을 도모하자는 주장이고, 그다음 국제 정세를 사회신앙적 세계관을 인식했어요. 되게 실력 양성 운동은 그 당시 누굴 이어받은 예국개봉 운동 계열을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영향력 아래 통치 아래 그걸 인정하는 가면서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독립운동하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독립하자는 게 아니라 즉각 독립론이나 절대 독립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독립하자. 자, 그래서 이제 그에 입각해서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은 뭐냐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약자가 살아남는 길은 뭐죠?
강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돼요? 교육적으로 실력을 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식하에 이제 뭐냐면 실력 양성 운동을 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자들의 상당수가 대개 자치론이나 친일파로 빠져요. 물론 실력 양성 운동 주장했다고 해서 다 친일파는 아니에요. 안창호 같은 사람도 실력 양성 운동 주장했어. 근데 그 사람 친일파는 아니죠. 근데 거의 상당수가 뭐죠? 친일파돼요. 이들이. 자, 그럼 실력 양성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냐? 뭐 민족 교육 운동, 그 다음에 민족 산업 육성 운동 이런 것도 있고요. 뒤에 일어난 이제 울산 장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할 수 있죠. 밀립대학 설립 운동 여기도 속할 수 있고요. 자, 이 운동은 이제 신민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민족 교육 운동과 민족 산업 육성 운동은 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신민지 지배하의 운동이기 때문에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민족 운동의 수준을 절대 독립 운동 단계에서 한 단계 좀 밀어서 먼저 자치하는데 후에 독립하자는 한 단계 낮춘다. 그러니까 절대 독립은 지금 당장 독립하자는 거고 이 운동은 자치론과 연결돼서 먼저 자치한 다음에 어느 정도 내부적 역량을 키운 다음에 독립하자는 거야. 그래서 절대 독립론, 즉각 독립론하고 반대된 거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대개 이런 그 민족 그 신랑 양성 운동 같이 이제 이끌었던 사람들은 되게 어떤 출신들 많냐면 분유주와 지주 출신들 많아요. 좀 가진 자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일제가 이제 3.1 운동에 탄압한 후에 한국인의 기업 활동에 대해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되게 영세했어요, 기업들이. 근데 가끔마다 뭐냐면 좀 약간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해갖고 성장한 세력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김성수죠. 김성수의 경적 방직, 안희재가 영남 지방을 중심해서 백상상해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김성수는 친일파로 유명해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나중에 고려대학교를 인수했죠,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사람을 막 그 민족 지도자로 배웠는데 이 김성수가 이게 나중에 그 창씨개명 안 했어요. 교학사에서 이제 창씨개명 김성수는 이제 친일파 아니다. 그 이유로 창씨개명 안 했기 때문에 친일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친일파는 창씨개명 안 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그거 하지 못하도록 했죠. 왜냐면 뭔가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 한 사람들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몇 명 필요했던 거야. 근데 김성수나 그런 친일파들은 어차피 그래나 저나 창씨개명 안 하나? 친일파기 때문에 놔둔 거야. 예, 하여튼. 자, 그다음 서민 출신의 상인들이 자본을 모아서 양말 공장을 시작한 평양 메디아스 공장. 이런 것도 있고, 고무공업 같은 것들. 특히 이제 고무신 같은 거 있죠. 고무신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잘 팔렸어요. 이 고무신이. 그러니까 금융계에서도 뭐 동네은행, 삼당은행 같은 민족계 은행이 이제 했고, 그렇지만 이제 일제 탄압 때문에 민족 육성과 민족 자본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제 30년대 들어와서 그 식민 통제가 강화되면서 일제 규제 탄압은 더욱 심해졌고 일제 정화는 민족주의 자본가들은 몰락하여 거의 존재할 수 없었다. 반면에 일제에 결탁하여 금융특혜와 비호를 받은 반민족주의 자본가들이 살아남아 이유는 추구할 수 있었다. 뭐 당연한 거죠. 이 시대에 어떻게 뭐 일제 뭐냐면 그 저항해갖고 살아남아요. 예, 적당히 타협해갖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 밑에 고무공장과 민족자본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고무신이 많이 팔렸다고 했죠. 예전에 우리는 집신을 많이 신고 있었는데 이 고무신이 1910년대부터 이제 원래 처음에는 일본에서 들어왔다가 나중에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하게 돼요. 특히 민족 자본가들에 의해서 그래갖고 이제 그 많이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민족 자본 형성에 이 고무신 자체가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 그다음 물산장려 운동 보죠. 물산장려 운동은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예전에 기출문제 2번이나 나왔으니까. 자, 이 물산장려 운동을 하기 전에 잠깐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아까 아침에 이제 실력 양성 운동 같은 거 있는데 이거 일단 이거 내용을 좀 흐름을 좀 정리하고 볼게요. 실력 양성 운동은 여기 이제 이런 범주에서 이제 행해져. 이게 주의할 건 실력 양성 운동 했다고 다 100% 친일파는 아니에요. 그 경향은 이제 좀 띄고 있는 사람이 많죠. 일단 교육진흥운동, 청년의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울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 다음에 자치운동. 이 자치운동은 거의 대부분 친일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주도했던 문명퇴치운동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20년대에 보면 이게 그 민족주의 운동의 분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실력 양성론자와 그 다음에 절대독립론. 그래서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자, 절대독립은 지금 당장 자치 필요 없이 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결합돼가지고 뭘 결성하죠? 신간회를 결성하죠. 자, 구한말 이제 보면 구한말 때 예국개몽운동이 이제 20년대 이제 실력 양성운동은 이제 계승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진흥운동, 뭐 밀대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그러다가 이제 자치돈이라고 하고 있고 문명퇴치운동 그 다음에 의병운동 계열이 독립전쟁론, 절대독립론 이렇게 있는데 일부 이렇게 예국개몽운동에 영향을 줘요. 여기에 그래서 그 예국개몽은 신간에 있죠. 신민회가 이제 그 독립기지운동 있죠. 그래서 예국개몽운동하고 의병운동이 결합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독립전쟁론과 절대독립이 이제 충돌해가지고 갈등을 표현했는데 이게 자치론이야. 그 두 개 노선이 있었다가 이게 이제 실력 양성운동에서 자치론을 내세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종전에 그 절대독립론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절대독립을 주장했더니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에는 이들이 누구와 결합되죠? 사회주의와 결합되죠. 신간을 결성하게 된다.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실력 양성론 준비론자들은 그 즉각적 독립운동의 어려움을 익식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기간을 한 거 자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문화통치와 회사적 철폐 사회지도의 개장주의를 수용해서 있고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가 되고 상당수가 친일화됐다. 절대독립은 지금 당장 자치 필요 없이 하자. 그래서 주로 신민화 계통에서 이제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20년대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 운동을 계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물산 장려 운동을 볼게요.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많아. 네, 나올 때가 좀 됐어요. 이것도. 자, 물산 장려 운동 배경. 자본이나 경영 능력의 우위에 있는 일본 기업과 경쟁을 했고 그 당시 이제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중심의 산업정책을 권했으나 조선총독부가 거절했죠. 당연히 거절하겠죠. 예. 자, 일본 상품의 관세 면제. 그래가지고 자구책으로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했다. 운동 목적은 이제 그 국산품 장려와 군검 절약을 통해 민족 산업 육성, 민족 경제 자립. 그래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 물산 장려회를 시초해가지고 서울에서 조직한 울산 장려회가 중심으로 전개했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조직으로 자작회, 토산, 예용, 부인회, 청년회 이런 데 참여했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예요. 물산 장려의 흐름이야. 두 가지 흐름이 있었죠. 하나가 타협적 민족주의 흐름인데 이거는 민족주 자본의 상층을 중심으로 해갖고 자본가 육성을 목표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주 출신들 있죠. 그래갖고 뭐 김성수 뭐 이런 사람들이 생산 증식론을 내세웠어. 생산 증식론은 뭐냐면 공장을 많이 만들어갖고 물건을 찍어내자는 거야. 생산하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 왜? 공장을 많이 생산할 만큼 자본력이 딸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산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걸 공급을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물자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올라가고 물가만 오르는 문제점이 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이제 민족 자본 하층 및 소생산자 중심으로 그 당시 토산품 장려로서 토산품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성과를 이뤘다. 그래서 얘네들은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자체 생산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해요. 그래서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 한 개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량을 갖추지 못하고 공장 건설을 부진해서 생산 물가만 상승했다. 요거와 관련됐죠. 생산 증식물가.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돼요. 그 밑에 이제 있는데, 자, 상인이나 자본가 계급의 이득만 챙기는데 이용했다. 예전부터 토산품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민중주의인데, 너네들 일제 써놓고는 지금 와서 너희들 불리하니까 무슨 토산품을 애용하라고 하냐. 너희들부터 애용하라. 그래서 너희들 이득 챙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비난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들 중 상당수가 또 누구와 타협하죠?
일제 탈퇴, 친일파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친일 세력이 일제 탄압한 것을 반발 일부 세력들이 뭘 만드냐? 조선 민흥회를 설립하죠. 그래서 조선 민흥회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성립한 물산 장려 운동을 하는 과정에 성립한 단체고, 이 조선 민흥회 활동에 그 당시 서울파 공산주의 세력들이 많이 가입되면서 민족주의 내에 뭐냐면 사회주의 세력을 그 통합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제 그 단체가 부각이 되죠. 그래서 신간회와 또 연결돼요. 이 단체는요. 신간회 형성 배경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물산 장려 운동을 좀 봤고, 요게 좀 저 볼 게 자치론이에요. 자치론. 이게 예전에 한번 문화통치인가 그래갖고 같이 나왔는데, 자치론은 뭐냐? 자, 그 성향들을 보면 되게 신령 양성 운동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신령 양성 운동의 그 뭐냐면 우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우파가 1배 아니에요? 그런 거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자치론의 성향은 일제와의 투쟁의 타협 운동을 통해 신령 양성하자. 그래서 일제 주권하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법률에서 하자. 그래서 배경을 보면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의 자절, 그리고 총독부의 민족운동 분열 정책. 그래서 총독부가 은근히 꼬시죠. 너희들이 이제 뭐냐면 자치운동 해주면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 의회도 만들어주고 뭐 하겠다. 다 굳어져 나중에. 자, 그래서 크게 1차부터 3차까지 자치운동을 하게 되는데 1차 자치운동은 이제 주로 국외 안창호, 예, 동아일보 김성수, 이게 왜 이렇게 그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람이 약간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것 같은데, 자, 김성수, 송진호, 이강수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강수가 이제 주도를 했죠. 그게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있는데 천도교 신파. 천도교는 구파와 신파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구파는 민족주의 개혁이고 신파는 체인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자치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목표는 자치권 획득 운동을 내걸고 정치 결사인 영정회를 결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강수가 그 민족 기존을 내세우죠. 그래서 민족 기존은 주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자치할 독립할 능력이 안 된다. 우리 민족이 열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일본에 도움하되 자치하되, 왜냐면 우리 열등성을 극복하고 뭐 교육을 받아갖고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독립하자. 뭐 이런 내용을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럼 최난순도 이게 원래 최난순도 민족주의자죠. 근데 이때 변질돼갖고 이제 뭐 자치론을 주장하고. 자, 2차 자치운동은 총독부와 일본인들이 이제 자치론을 이제 들고 나오고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이제 그 동아일보와 천도교 체din이 이제 주도돼가지고 한 거야. 근데 이때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이제 쌍벽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선일보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 조선일보는 상대적으로 볼 때 동아일보보다 좀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어요. 예. 그래서 자치론을 또 반대했고. 근데 이제 이 조선일보가 나중에 방시 집안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친일화 돼버린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조선일보가 그 방시 집안에서 넘어가기 이전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천도 구파와 연합해가지고 이 당시 간제적 타협운동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2차 자치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 민족주의 진영이 타협주의 진영과 비타협적 세력으로 나눠지고 좌우합작 논의의 배경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제가 이 당시 도면부 협의회를 만들죠. 1920년인가?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이 일부 참가했지만 이들이 이제 뭐냐면 투표권이 되게 보면 제한 선거야. 그래갖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의 권한이 없고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근데 이제 3차 이제 자치운동은 이제 보면 사회투 정도에 다시 부임해.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진영이 개량주의 유도하기 위해서 참정권이나 자치권 허용을 이제 선전해주고, 이때 똑같이 최인의 그가 동아일보 이들이 이제 중심을 했는데, 이때 이제 신간회 조직 안에서도 원래 신간회가 자치운동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조직 아니야. 근데 그 안에 이제 신간회가 이제 온건파 지도부로 바뀌면서 신간회 안에서 자치론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천도교 이제 신파와 또 연합을 하니까 이걸 본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반발해갖고 분열의 배경이 되거든요. 자, 그래갖고 그때 이제 1930년대 들어와서 그 당시 이제 일부 협의회와 평의회를 의결기관으로 바꾸죠. 이게 대표적인 게 부협의회인데 부협의회를 의결기관을 시켰고요.
예. 예전에 말했죠. 부라는 것은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죠. 한국인들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별 의미는 없다. 그래서 이제 뭐 결과 이 민족주의의 분열과 가속을 하고 차이나시키고 그냥 일제가 솔직히 뭐 참정권을 주고 자치권을 뭐 행사해주고 영국처럼 뭐 의회를 만들어주고 이런 그런 것은 없어. 영국은 그래도 좀 약간 신사적인 나라고 좀 합리적인 나라야. 그래서 식민통치를 하더라도 적당히 하죠, 얘네들은. 좀 합리적으로. 근데 일본 애들은 그런 거 없죠, 그냥. 예. 그래서 결국에는 무산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책을 보죠. 물산장려운동 볼게요. 자, 1920년대 민족 실력 양성운동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된 것이 조선물산장려운동이다. 이 운동은 1922년에 22년이 아니라 정확히 23년이에요. 이게. 예. 자, 한일간의 간세가 곧 폐지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지면서 시작됐는데 그 당시 간세가 왜 폐지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일제가 누구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서양 열강대의 눈치를 받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 간의 간세를 폐지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폐지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 조선인의 산업의 몰락이 민족의 파멸로 이어질 거라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민족 경제 자립을 주장했다. 이에 평양 지방의 조만식이 이제 중심에서 종교계, 교육계, 사회계 인사들 교합하고 결국 서울에서 조선물산장려회가 창립돼요. 그래서 자급자족, 국사품 내용, 소비저장 및 금주, 금연 등 같은 운동을 하고 이거는 이제 한마디 국채보상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 것이다. 그래서 조선청년연합회는 물산장려에 관한 포를 공모하여 내 살림은 내 것소, 조선 사람은 조선 고소, 우리는 우리 것으로 살자라고 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킨 한편 물산장려를 선전하는 순회 강연을 하였다. 물산장려 운동은 한때 국내에서 많은 공감을 형성하여 활발히 전국적으로 전개됐으나 자본가의 이기적 이윤 추구와 이건 누가 이제 비난한 거야? 사회주의자들이 비난한 거죠. 일제 규모한 방해책 등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여기다 더 추가하자면 또 친일파들 때문에 있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있죠? 네, 한계점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아까 지금 언급했던.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의의가 있어요. 자, 의의 보면 국산품 내용을 통해 항일 민족 의식과 경제 민주주의 운동에 크게 공헌하는 데 기여했다. 이게 뭐 의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거기 조선물산 뭐냐면 장례 치지서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 살림 내 것소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 교육과 민족 교육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역조선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역조선에 보면 조선 교육능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가는데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이제 일본을 보고싶게 해서 보통교육과 그 다음에 농상 공업 분야의 하급 직업인들을 만들기 위해 실업교육 그 다음에 기술 가르친 전문교육만 허용한 대학교육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대학교육 허용하지 않은 게 1차 조선교육령에 나와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1교주를 내세웠잖아요. 1차 조선교육령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됐어. 왜냐? 일단은 이 공립보통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 농민, 도시민들에게 교육을 기회를 주지 않았고요. 거기 공립보통학교까지 들어갈 정도면 상위 한 20-30%는 들어가야 돼. 나머지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죠. 이로 인해서 문맹자 증가는 민족의 영향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우민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문맹자는 좀 약간 전 제 생각이 다른데 일본 애들은 일본의 문자를 널리 확산시키려고 했어. 그들. 근데 이게 안 됐죠. 왜? 아까 얘기처럼 공립보통학교를 이제 뭐냐면 많이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이제 민족 말살 정치가 제대로 안 됐던 거야. 그 일 때문에. 왜냐 일본어나 일본 말을 알아야지 글자 알아야지 뭐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예전에 완전 그 민중들 동원할 때 어쩔 수 없이 한국어나 한글로 사용하고 동원하고 왜냐하면 방을 붙여도 그 말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생기는데 자, 그 다음에 4차례 거쳐서 조선 교육령을 만들었죠. 그래서 조선 교육령 내용은 이제 그 앞에 역교훈 내용 때 이제 했으니까 이제고 참고로 이 조선 교육령은 4차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개정도 있어요. 지금 2009년 뭐 개정, 뭐 09년 개정, 15년 개정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개정도 있었다. 그 다음 한편
보통 교육조차 배우기 어려웠던 그 각지에서는 보조교육으로서 제대식 서당을 개편한 개장서당이 등장했죠. 이때 개장서당이라는 것은 이제 한 번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신학문도 같이 배워. 그래서 특히 일본의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민족주의 사상 이런 것도 이제 주입하고, 그래서 일본이 이걸 또 통제를 하려고 서당 규칙 같은 걸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야학 운동을 이제 일어나갖고 전국 각지의 도시와 농촌에 두루 퍼져 있었는데, 야학은 노동, 농민, 아동, 여자 야학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됐으며 1920년대 이후 야학 운동은 전국적으로 크게 성행해요. 그 당시 야학의 숫자만 해도 2345개나 추산되었다. 예. 그래서 야학은 한글과 산수를 주로 이제 교육했고 수업료가 없기 때문에 경영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과 활동에도 운동회, 강연회, 토론회, 학예를 통해서 민족의식을 심어줬다. 자, 밀립대학 설립 운동 볼게요. 자, 일제가 이제 1922년에 조선교육령을 개정했죠. 이때 조선교육령은 몇 차 조선교육령이에요? 2차 조선교육령이야. 그래서 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대학교육과정이 빠졌어. 근데 그래서 이제 종전에 우리가 이제 구한말 때 대학교육부가 있었어요. 그 안에 대학교 설치해놨어. 경신대학교, 이학당, 그다음 숭실대학 이런 데서 있는데 이걸 다 폐지시킨 거야. 그리고 나서 대학교육을 이제 안 시켰는데 2차 조선교육령에 어떤 의도인지 몰라도 대학교육은 이제 집어넣은 것 같아. 여기다가. 그래서 대학 설치 규정되자 당시 고등인재들 양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조선교육회 이상제, 이승우, 조만식 이런 사람들이 밀립대학 설립 목표로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를 결성해요. 그래서 전국적 모금운동을 하게 되죠. 밀립대학은 1차로 법과, 문과, 경제과, 이과, 2차 공과, 3차 의과, 농과 이런 이제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는 전국 각지에 이제 그 100개의 지방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만주나 미국에까지 모금운동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일제 방해와 그 당시 때마치 또 뭐냐면 대홍수가 일어났죠. 그 시간 가뭄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고, 요거도 이제 비판을 많이 받게 돼요. 비판. 사회주의자들부터 비판을 받게 되는데, 왜 비판을 되냐면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전에 국립보통학교도 나오기 힘들었고, 그런데 무슨 대학이냐, 그 대학 만들어서 누가 좋을 것이냐,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일반 노동자, 농민? 못 가죠. 돈 있는 상층 부유자 애들이 가. 근데 상층 부유자 애들은 어차피 국내 대학 만들어도 안 만들어도 얘네는 뭐 돈이 많다 보니까 와세대 대학 동경대학 이런 데 다 가요. 그래서 이제 굳이 만들 필요 있냐? 그 돈으로 오히려 이제 뭐 민족학교가 더 성립해라, 설립하고 야학을 더 지원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자, 하여튼 이후에도 오산학교,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됐죠. 모두 일제 반대를 실패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를 이제 억압만 할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경성제국대를 설립을 했죠. 1925년에. 그러나 이거 역시 우리 민족을 위한 대학이 아니고 학생 대부분 거의 3분의 2가 뭐였죠? 일본인이었어. 3분의 1만 한국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40년에 들어오면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일제시대 때도 지금 막 사교육 많고 막 그 입학 시험도 이제 쨍쨍하잖아. 뭐 유명한 학교 같으면은 그 당시 똑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엔 대학교보다는 주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연희전문학교, 보승전문학교 이런 데 있고, 아니면 전문학교보다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중학교 있죠. 고등보통학교, 고등학교, 고부 같은 입학 시험이 진짜 치열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일단 대학 시험과 입학 시험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 당시 어떤 조치를 했냐? 경성제국대학은 예전에 뭐 수학이나 뭐 영어나 일본어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만 보게 되니 일본어만 봐라. 일본어만 보고 해라. 그러면 일본어 보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어? 일본 사람들 유리하죠.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번 대학 가겠다고 경성제대에 다 몰린 거야. 근데 그 당시 경성제국대학이 일본만 보는데 지금 일본어처럼 그냥 천대 일본어가 아니야. 고대 중세 일본어까지 가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고대 일본어는 현대 일본어로 바꿔라.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 거야. 그 당시에 그 경성제국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한국인들은 상당히 뭐예요? 일본어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일본어를 잘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경성제국대학의 좀 문제가 뭐냐면, 되게 법대와 의대 출신이에요. 법대, 의대, 그 다음에 뭐 문과대, 이런 출신이야. 이공대를 거의 안 만들었어요. 이공대 약간 이제 1944년인가 같은 말기에 만드는데, 다 법대, 의대, 문과야. 법대, 의대는 뭐 자기 출세를 위한 학문이고, 문과 열심히 해봤자 뭐 국력이 크게 증진되겠어요? 그래서 이공대 인력이 별로 없었어. 강복 이후에. 그래가지고 이제 와세대에서 뭐 학부만 들어가서 대학만 나와도 대학 졸업장 가지고도 공대 교수 되거나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하여튼 이 경성제국대는 오늘날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죠. 예. 거기 보면 일제 이제 통째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 수가 있고 장난 아니죠? 차이가.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 방식이 취지서인데 외워두세요. 이것도 뭐 이제 외워둔 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문명퇴치 운동을 볼게요. 그 당시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기농운동이 이제 영향으로 농촌 지역에서 문명퇴치 운동이 절정기가 타는데,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생활 개선과 문자 보급을 목적으로 둔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과 동아일보의 분화우드 운동이 있어요. 이 분화우드 운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러시아에서 펼쳤던 운동이죠. 예전에 하면 인민주의자들이 이제 펼쳤던 운동인데, 민중 소구라는 운동, 의미죠. 그래서 그 당시 동아일보가 이제 여름방을 이용해갖고, 조선일보도 이제 문자 보고 운동으로 마찬가지지만, 학생들 모집을 했어. 분화우드 운동을 전개했는데, 동아일보는 이제 원래 목적이 뭐냐면, 일종의 판촉 행사로 된 거야. 뭐 민족의식 형성보다는. 왜냐,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이제 읽으려면 한글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문맹자 많으면 신문이 안 팔리겠죠. 그래갖고 이제 판촉 행사,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했는데, 내려간 학생들이 원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한글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이제 한글 가르치면서 민족주의 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족운동, 독립운동? 이런 것들 이제 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생활 개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지켜보다가 가만히 지켜보면 이것들 너무 나가거든. 결국에 어떻게 돼요? 탄압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당시 분화우드 운동은 우리 민족 가운데 80% 달했던 문맹자들에게 그를 깨우치게 하고 미신을 타파하고 금주운동을 전개했으며 축적된 폐지 등 생활 개선 및 문화생활의 계몽을 내용했다. 조선어학계도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문자 보급 운동을 사용한 교재를 만들었으며, 대부분 이제 사립학교 교원으로 있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글 강습회를 열었고요. 그 다음 이강수 흑, 심해 상록수 같은 것들이 이런 문학작품과 관련된 거다. 자, 그런데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민족의식 고취된 김에 보니까 일제는 이 분화우드 운동보다 저 앞에 문자 보급 운동도 이제 강제로 이제 중지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문자 보급 운동 내용이 있죠. 아는 것임, 배워야 산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관련된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볼게요. 예.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예전에 시험 문제 특히 농민운동이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 농민운동에 보면 정기와 20년대 농민운동과 30년대 농민운동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20년대 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냐면 생존권 투쟁이죠. 산미증식개혁이나 토지조사 사업을 해갖고 이 당시 열악한 이제 처지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생존권 투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30년대 초반의 농민운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정치적인 목적이 강해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개입하면서 정치의 목적이 강하다. 그래서 반제국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웠죠. 근데 이런 농민운동의 경향, 20년대, 30년대 차이는 노동운동에 똑같이 적용돼요. 노동운동도 1920년대는 생존권 투쟁, 그다음 30년대는 뭐와 관련되냐면 이제 정치 어떤 반제국주의 투쟁. 그래서 예전에 농민운동, 20년대 농민운동과 30년대 농민운동 그 차이점을 물어본 요구사항들 물어본 게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농민운동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여기 정리된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농민운동부터 볼게요.
자, 농민운동의 배경은 일제 식민정책에 최대 피해졌다. 그래서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 결과 농민들이 대거 몰려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가 뭐가 형성됐죠? 식민지 지주제가 형성됐죠. 그래서 이제 일제는 이 식민지 지주를 통해서 지주들을 일종의 통치 말단 삼아가지고 했고, 그다음 가중한 소작 부담, 고유의 소작로, 종자 비료의 대금 비용, 마담의 중간수탈 등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자체적으로 농민조합을 걸었는데 여기 보면 조직표가 쭉 나왔죠. 그래서 거기 보면 조선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이 같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기억할 여기는 이제 뭐 그냥 넘어가시고 뭐만 기억하냐면 1924년에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의 좀 상위 조직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만든 것이 조선노동총동맹이에요. 이게 1924년에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조선노동총동맹이 1927년에 분리돼 나가고 또 1927년에 농민조합이 또 분리돼 나가죠. 예, 요거 세 개 단체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처음에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농민총동맹. 이 조선노동총동맹이나 조선농민총동맹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한국농촌 민주노총하고 비슷해요. 예, 그냥. 그래서 지금도 노동단체 개별 사업자의 노동단체도 있죠. 근데 그 노동단체가 그 뭐냐면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하나는 상급단체는 가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원단체도 마찬가지죠. 각 지부에 뭐 교총지부도 있고 뭐 정교조도 있잖아. 이렇게 상급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들의 요구, 전개 방향 이렇게 이제 볼게요. 이제 보통 이제 그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구분할 때 크게 네 시기로 나누는 것도 있고 두 시기로 나누는 게 있어요. 근데 네 시기로 나누는 거는 공무원교재에서 상당히 많이 나눠 이걸. 근데 굳이 여기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두 시기만 나눴고 제가 네 시기로 나눈 부분은 심화강의 교재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때는 임용 시험 문제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20년대, 30년대 차이점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20년대 그 농민 투쟁 방식은 경기 투쟁으로서 농민의 생존권을 투쟁하는 거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소작력 인하, 소작 조건 개선, 소작권 이전 반대. 자, 이 소작권 이전 반대는 뭐 때문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계약농 소작농이었어요. 계약농 소작은 뭐냐 하면, 대개 보면 이제 토지조사 사업 결과 경작권이나 도지권이 소멸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하고 이제 소작이 계약을 맺고 이제 뭐냐면 그 소작권을 이제 받고 농사를 짓는데 이 지주들이 그냥 마음 내키지 않으면 이제 계약 기간 안 짓고 이제 계약 기간도 지키지 않고 그냥 박탈내. 그리고 이제 뭐냐면 계약 기간도 1년, 2년 이렇게 초단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소작권 이전을 반대하는 거죠. 1, 2년 만에 소작권을 박탈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런 것들 이제 뭐냐면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한국인 그 농장에서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나는데 이거는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20년대에 이제 이런 게 일어났던 배경은 여기는 없는데 1910년대 뭐가 있었죠? 토지조사 사업가. 20년대 뭐가 있죠? 20년대 거기 산미증식계획 있죠. 자, 이 두 개 요소에 의해서 이런 것도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30년대는 전치 투쟁이다. 배경은 뭐냐면 이제 아까쯤에 그 신간화가 해체된 후에 적색 노동조합, 농민조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사회주의세요. 우리나라 사회주의세 인정투쟁을 벌이게 돼요. 코미테를 인정받아서 조선공산당을 이제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요걸 보면 대개 보면 이제 좀 약간 정치적이고 그런 색깔이 되게 강해. 그리고 상당히 전투적이고 뭐냐면 폭동 같은 비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자, 물론 그 당시에 뭐 합법적 비합법적인 뭐 명확한지는 없지만 좀 약간 가격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시키는 일제 타도, 농민의 토지 소유 요구 등등 이런 것들이고, 이때 일본인 농장이었던 불이흥업 농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실패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일어나서 급격한 탄압을 받고 어떻게 돼요? 지하로 잠적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고, 노동운동도 한번 정리해보죠. 자, 노동운동을 잠깐 정리하기 전에, 농촌진흥운동을 잠깐 볼게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초에 언급됐기 때문에 좀 보는데, 이 농촌진흥운동은 1930년대에 있었던 일제 주도의 간제농민운동이야. 간제농민운동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지금 누구야? 박정희 때 새마운동 아시죠? 이 새마운동이 뭐야? 간제운동이죠. 네, 박정희 때 새마운동 간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어버이 연합을 동원해갖고 논의한 것도 좀 간제, 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일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만든 주도해서 만든 농민운동이야. 목적은 이거는 조선 농지정의 목적과 일치하는데 경제공황으로 1920년에 경제공황 농민의 몰락과 저항,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확산을 해갖고 이런 농민조합 운동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제가 대륙 침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후방 기지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죠. 병창 기지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보면 춘공퇴치, 춘공퇴치는 뭐예요? 고립고개 퇴치, 그 다음에 자력갱생, 차금퇴치. 차금퇴치는 뭘까? 고리대. 그 다음에 차금 예방, 그다음 분여자 등 인연 노동력을 이용해서 영농의 다각화, 부업. 그래서 자작농 창설계획, 조선농지정 등등 여러 가지 농업 입법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조선농지정이에요. 제 생각에 조선농지정이 한번 내용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 이게 1934년에 나왔는데 이 조선농지정 2번 나왔거든요. 되게 이제 연도가 몇 년 해놓고 이 조선농지 뭐냐 명칭 정도만 물어봤는데 내용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요. 자, 일단은 소작이라는 말이 좀 약간 정근대적이다. 그러니까 뭘로 쓰자? 임차에 쓰다. 흔히 특히 뭐 학교에서 자주 그러잖아. 요즘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했다가 명칭이 마음에 안 드는지 1차, 2차 이렇게 바뀌고 뭐 보충 수업을 하다가 뭐야? 방과후 활동. 그 다음에 술 먹고 노는 것을 연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좋게 뭐 하는데 자, 그러면 소작이는 임차인 하면 당연히 지주는 뭐겠어요? 지주는 임대인이죠, 임대인. 이런 식으로 근대적 용어를 써라. 그다음 말음의 중간 스타일이 되게 많았어요. 이걸 방지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소작 기간도 3년을 하원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최단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안에서는 소작권 이전을 못해. 계약돼서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일반 간행 중에 최단 기간인 법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작 기간을 갖추겠다. 왜냐면 예전에 뭐 4년, 5년 하더라도 3년 안에까지만 하니까 3년만 계약하겠죠. 이제 무조건. 예.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의 소작농 수탈 통제를 하기 위해서 소작쟁이를 하기 전에 일단 감면 청구권 법제를 할 거야. 그래서 지주가 뭐 60% 소작되려면 나 못 내겠다. 그럼 예전에 그냥 소작쟁이 했거든요. 그 전에 조정을 내줘. 간이 개입해갖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그 다음에 소작권이 이제 지주의 소유권이 이전돼도 계약에 명시된 소작권을 인정을 해줘요. 소작권을 인정해준다. 자, 예를 들어갖고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갔어요. A에서 B. 근데 A하고 이제 계약을 이제 시단 사람이 5년 동안 계약을 맺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계약이 넘어갈 때 시점이 3년 남았어. 그러면 B가 C하고 맺은 그러니까 A하고 C를 맺은 그 계약 관계를 5년 동안 계약을 3년이니까 2년 남았죠? 3년 남았어. 그러면 B와 C 간의 관계에서 계약이 그대로 이전이 돼요. 그래서 B는 A하고 C에서 맺은 5년 중에 지금 2년 남으니까 3년을 보장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도 그렇죠. 전세 계약을 만들 때 전세를 안고 사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을 이제 집주인이 와도 전세를 계약을 지켜야 되잖아. 네, 이런 것들과 이제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노동운동을 보죠. 노동운동의 배경을 보면 일단 1920년대, 30년대 노동자 수가 증가됐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총독부에서 일본 자본들이 많이 오라고 이제 손짓을 했어. 일종 오늘날 말하는 자본 유치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실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총독부에도 골치가 아픈 거야. 이 실업자가 많으면 사회가 불안하잖아. 그래갖고 일본 자본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우리나라 공장을 많이 지어요. 특히 어디에 많이 짓겠어요? 저쪽 북부 지역에.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노동 환경이 열악해. 저임금, 장시간 이런 것들. 자, 하여튼 그 당시 투쟁 방식 변화해 보면 똑같아요. 합법 투쟁이야.
그래서 좀 생존권 투쟁, 경제적 목적의 이제 투쟁이었죠.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이런 것도 요구하는 노동자 생존권 투쟁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30년대 들어와서 이제 비합법 투쟁, 노동조합 지하 조직화, 이거는 아까 이제 적색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일본 제국주의 타도, 노동자 농민 해방, 뭐 계급 투쟁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형성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제 조선 노동 총동맹에서 여기는 없지만 뭘로 갈려져 나갔죠? 조선 노동 총동맹으로 갈려져 나갔죠. 이게 1927년이죠. 그래서 이따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노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1929년에 일어났는데 원산 노동자 투쟁은 20년대 노동투쟁에서 30년대 노동투쟁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된 사건이고, 이게 이제 원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국 각지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국제적 조직과 또 연계되고, 그래서 4개월 동안 장기 파업, 그 다음에 노동자의 조직적 연대 파업, 다양한 투쟁 방법을 사용했고,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지지를 받아 국제 연대를 가시했다. 반일 운동을 이게 확산이 됐고요. 의의는 노동자의 어떤 사회의식 고조, 일제 식민 통치자들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인식 각성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교과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할게요. 자, 1920년대 이후 이제 일제는 삼민증식 계획을 추진하였고, 이 시기에 일제와 식민지 지주의 이중수탈을 위해서 농민층이 몰락하였다. 삼민증식을 위해서 실시한 토지개장 사업과 농법 개정을 위해서 쌀의 면적당 수확량은 증가했지만 개인의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원래 목표였던 증상량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하니까 그 당시 수탈량 그대로였죠. 그래서 그 수탈을 그대로 쌀 많이 가져다 보니까 실제로 조선 사람들이 먹고 있었던 1인당 쌀 생산量줄어들게 돼요. 자, 당시 소작농이 지주에게 나는 소작농은 생산량 평균의 2분의 1이 되었으며 비교대 수의조합세, 곡물 운반비, 지세 등을 부담했다. 또 농민들이 전체 80% 차지하는 소작농과 자작경 소작농 대부분 빈농이었고, 특히 남부 지역은 농농사는 더 심했다. 그러나 공업화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일자가 흔치 않았던 농촌에서는 품판이 노동과 부업을 통해 살아나가야 했다. 그 다음에 하점이 되거나 세원토적으로 찾아 만주, 일본 등에 이주한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도시에 들어와서 도시 변두에 운막을 지는 사람들이 또 많았나 봐요. 그래서 도시 빈민들이 이제 형성됐고, 자, 일제 토지 수탈로 해서 소작농에 전락한 농민은 일본인 지주의 50% 이상의 소작농을 바쳐야 될 뿐만 아니라 급하게 온갖 세금과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됐다. 이에 삼민증식 계획이 실시되는 기간 동안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식민지 지주에 반대하는 강범위한 농민운동이 전개됐고, 가장 대표적인 농민운동이 식민지 지주에 저항하는 소작쟁이와 그 다음에 식민지 농업 정책에 반대하는 수의조합 반대 운동이 있었다. 자, 1920년대 이후에 소작쟁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발생 수도 증가되었다. 소작쟁이 중심은 농민운동이 점차 조직화되어 각 지역에 소작인의 조합, 그 다음에 농민조합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국적인 규모의 농민운동 단체인 조선농민 총동맹이 27년에 만들어졌죠. 자, 1930년대 들어와서 투쟁 방법이 점차 폭력화되고 지역이 많아졌다. 초기의 쟁의가 소작권 인전이나 교육의 소작력 같은 어떤 생존권 투쟁인데 반해서 30년대 이후의 쟁의는 일제의 수타에 저항하는 항일 민족적 운동이 전개됐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도 이제 소작쟁이 건설 보면 20년대 많고 또 30년대 되게 많죠. 네. 그래갖고 이런 것도 이제 폭발돼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노동운동을 볼게요. 자, 노동운동은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은 노동운동 배경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세 번째 단락까지 그 당시에 실업률이 높았고 많은 사람 농민들이 이제 뭐냐면 공업에 취입 그 노동자가 되고, 근데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안 좋았고 혹사당했고 저임금의 장시간의 노동 등등 해갖고 이런 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노동쟁이 배경이 되었다.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단락부터 해서 세 번째 단락까지 쭉 나와요. 그럼 네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노동운동은 주로 일제 식민지 공업화 추진에 따른 가혹한 수탈에 따른 저항으로 저임금과 여각과 노동환경 개선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자, 그래서 저임금과 여각과 노동환경 개선은 이게 1920년대야. 그래서 1920년대 노동쟁의와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922년에 경성 인력군의 파업, 그 경성 양화공 파업, 23년에 평양 양말 직공 파업. 자, 이러한 노동쟁의는 1920년 조선노동공제, 그 후신 조선노동연맹회가 조직되면서 적극성을 띄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20년 후기 때 이제 영원 총파업, 29년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일본 감독관이 이제 조선인 노동자들 구탄 사건이 발달됐는데, 이게 원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고, 또 국제 노동조직하고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원산 노동조합의 총파업의 경우에서처럼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후원을 받아 몇 달 동안 파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자, 30년대 노동운동은 좀 이제 경우가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주로 경제적인 어떤 투쟁도 있었지만 그 당시 뭐도 있었냐면 그 주로 쟁의가 발생한 것이 일본인 경영하는 공장이었고, 그 다음에 반제 반일 투쟁의 성격이 또 띄고 있어요.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격도 띄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그래서 여기 노동쟁의 견수화를 보면 이게 보이죠. 근데 이게 35년부터는 쭉 내려가게 돼요. 35년부터는. 그래갖고 쭉쭉 내려가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 이후부터는 이제 뭐냐면 약해진 거는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탄압을 받아서 이제 노동을 쟁의를 일궜던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탄압을 받고, 그러면서 소작쟁이나 노동쟁의가 조금 이제 줄어들게 돼. 예,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외 이주 동포의 생활인데, 이건 그냥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앞에서 했던 거 이제 겹치고 막 그 당시 뭐 그 경학사 뭐 신흥학교 등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어렵게 생각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 연해주 동포의 강제 이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뭐 건어폐하고 대한강북부 정부는 이제 그 아까 지금 얘기했고요. 거기에 이제 시베리아 내전 시기 여기부터 볼게요. 자, 시베리아 내전 시기에 1920년 4월에 시베리아 출병한 일본군이 연해주 일대 러시아 혁명세력과 한인세력 공격한 만행을 저질렀다. 그 당시 왜 시베리아 일본군이 진주했을까요? 그 당시 백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적군과 백군이 막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연합군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이 사람이 러시아가 독일과 이제 싸우는 데 나왔잖아, 홍역 때문에. 그래서 소비에트 정권을 뒤엎고 백군을 지원해가지고 다시 정권을 그 부유자 세력에 넘긴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독일에 참전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군을 많이 지원했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군의 요청을 받아서 미국의 일본군이 시베리아 군대를 파견하고 백군을 지원하려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일본이 하바rov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휘젓고 다니면서 독립운동가와 한인세력들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이때 있었고, 1920년대 이제 초반에 시베리아 내전이 종식되고 정권이 안정되니까 한국의 무장활동을 금지하고 무장해제를 강요함으로써 그 당시 이제 소련 정부가 그렇죠. 연해주의 민족운동이 약화됐고요. 1937년 스탈린은 일본의 스파인을 침투를 차단한 몽골에 한국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했어요. 여기 보시면 원래는 여기 연해주에 사는데 여기 이제 시베리아 철도 타고 쭉쭉 가서 어디까지도 중앙아시아 쪽으로 간 거야. 여기 카자흐스탄에서 뭐 스탄 붙는 거 있죠. 중앙아시아인데 이게 원래 트로프 지역이야. 그래서 거기 간 거야.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고려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 상당됐는데, 그럼 왜 스탈린이 그 연해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 왜 이렇게 대량으로 이주시켰냐면, 스탈린 입장을 땐 일본 놈이나 한국 놈이나 중국 놈이나 그 놈이 그 놈이야. 우리가 볼 때 이제 유럽인들 보면 어떻게 보여요? 미국 사람, 뭐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다 똑같이 백인이죠. 비슷하잖아. 마찬가지로 스탈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하고 이제 일본 사이가 안 좋다는 거, 그런 것들을 뭐 만연하게 하는 거지. 실제로 이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비슷하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또 일본 사람이 또 한국 사람 비슷하니까 일본이 또 들어가고 한국 사람 위장해가지고 간첩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해갖고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을 못 믿으니까 여기 이주를 시켜.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또 죽었죠. 예. 그래서 오늘날 고려인들 이제 뭐냐면, 이 형성된 계기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주된 사람 중에 홍범도가 그때 같이 이주됐어요. 홍범도가 이제 그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고려의 이제 직업이 없다 보니까, 이제 독재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고려 극장에서, 문지기, 청소부, 수의, 그 정도 이제 잡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극장 주인이 홍범도를 생각해갖고, 홍범도를 뭐냐면, 관련된 연극을 상연했죠. 홍범도 그거 보고 참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홍범도 아쉽게도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그냥 눈을 감고 돼요. 그래서 독립 보고 그냥 눈을 감고 그랬는데, 이게 뭐 금성교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얘기해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연해주 동포와 중앙아시아 강제기복 이렇게 있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쭉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볼 게 뭐냐면, 대한인국민회 같은 조직들만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한인국민회에서 이제 뭐냐면, 이 단체들 중심으로 해갖고, 그 독립운동과 재정지원과 선전과 외교활동을 주력하여 대한민국 이시정부에 수립에 크게 기여했으며, 대한민국 이시정부에 수입된 이후에도 각종 의원국을 거둬서 임시정부에 보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볼 게 이제 뭐, 일본에도 많이 건너왔는데, 초반기 때는 유학생들이 상당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농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주로 이제, 도로나 공사 일부, 도로 공사 인부, 이용노동자, 거기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볼 게 간동 지역에서 1923년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때 그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민심 홍한 차에 일본 간원들은 이런 민심에 홍한 걸 돌리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방어하고 또 우문에 독을 푼다. 그래서 유언비어를 퍼뜨려. 그래서 그 당시 그 일본인 자경당들이 중심으로 한국인들 학살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 내용들,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민족문화 수호운동 부분을 할게요.